안녕하세요. 이름 없는 두려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이가 겪었던 사건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작용한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을 넘어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쉽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실제로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무튼 아빠의 자세한 설명을 빌리자면 우리 집은 단층으로 된 동가였다. 들은 게 많아서인지 원래 그런 건지 나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의 난 모든 걸 보고 있었다. 물론 말 그대로 상상이기에 일반 사람이 보는 것과는 많이 달랐겠지. 그래도 난 공간을 인지할 수 있었다. 내 방, 화장실, 거실과 부엌 정도는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조금 이상한 점은 방마다 느껴지는 질감이 너무도 달랐다는 것. 애초에 그렇게 지어진 건지 아니면 일반인이 모르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건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넘어지는 일은 드물었다. 아빠나 다른 손님이 물건의 위치를 옮기는 경우만 떼고 말이다. 보통은 집에 온 손님이 물건을 잘못 놓았고 그럴 때면 아빠는 화를 내곤 했다. 집에 손님이 오는 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고 오더라도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리고 아빠는 내게 손님과 말을 섞지 말라고 했다. 아빠는 본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내가 소리나 촉각으로 발견하는 걸 불안해했다. 그렇게 난 이 커다란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있었는데 벨리가 처음이었다. 그녀는 친절한 사람 같았다. 그녀는 내게 이름을 물어보며 얼굴이 왜 이렇게 엉망인지 물었다. 초면부터 매기는 건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호흡 소리로 그녀가 어디에 앉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호흡은 코가 막힌 듯 답답하고 힘겨워 보였다. 사람들이 내 얼굴에 관해 물어볼 때 나는 내 얼굴을 더듬어 봤다. 대체 내 얼굴을 보고 어떻길래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비교할 대상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내가 얼굴을 만져봐도 되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대답을 주저했다. 눈이 보이는 곳들끼린 그런 걸 안 하는 모양이지. 물론 그렇겠지. 보이는데 뭐하러 만지겠어. 하지만 엘리는 달랐다. 얼굴을 만져도 되는지 묻는 내 질문에 엘리는 머뭇했지만 승낙했다. 드디어 나 외의 사람을 만져볼 수 있는 건가? 헌데 그때 거실 끄트머리에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를 좀 눌러서 소리나지 않게 관문을 닫았다. 곧이어 아빠가 방으로 들어왔고 내게 누구와 대화 중이냐고 물었다. 아무도요. 아빠는 내가 사람들과 대화하면 이유 없이 혼내보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차례 꾸짖은 시즌 뒤엔 아빠는 내 손을 잡아 끌었다.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리게 되는데 아빠가 그 어딜가에 나를 앉히면 그때부턴 벽을 비친 듯이 짚으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다. 보통은 집 안이었지만 가끔은 집 밖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건 정말 힘들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게 외부의 공간은 너무 큰 공포였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을 무작정 죽이려는 건 아닌지 한 번은 아빠가 집 앞까지 가는 길을 설명하면서 지금 들리는 소리가 자동차 소리라고 했다. 그리고 저 자동차에 닿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때부터 외부에서 내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동차 소리였다. 밖에 버려진 난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소리로 가면을 취직해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아무튼 그날은 모르쇠가 먹힌 건지 끌려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저녁이 되니 또다시 벨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마치 속삭이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게 무섭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 역시 아빠가 듣지 못하게 속삭이듯 조용히 대답했지만 벨리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렇게 대답 없는 대화가 밤새 지속되었다. 다음날이 되어 아빠에게 엘리에 관해 물어봤다. 아빠는 엘리라는 이름에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으나 이내 이야기를 취했다. 어떻게든 대답을 듣고 싶었던 내가 엘리가 내 얼굴에 관해 물어봤다고 하니 그제서야 아빠는 내가 그 말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엘리 얼굴을 만져보고 싶다고 했어요. 내 말을 들은 아빠가 웃음소리를 했다. 하지만 난 그게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 난 그 차이를 으를 수 있으니까. 정말 기뻐서 웃는 아빠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기쁜 척 흉내를 낼 땐 입을 거의 닫고 웃는다. 그리고 난 그 차이를 너무도 선명하게 느낀다. 그렇다면 아빠는 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걸까? 아빠가 내게 진짜 설명을 해준 건 내가 더 크고 나서였다. 아빠는 우리 집이 저승과 이어진 특별한 공간이라고 했다. 가끔 고통스럽게 죽어간 남자가 인간을 구경하고 싶을 때 지나는 공간. 내가 시각장애인인 탓에 영적인 감각이 트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걸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 그래서 아빠는 그들의 소리를 더 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그러면 그들은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내게 붙어있게 된다고. 망자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자시 사는 것 뿐이라고 했다. 망자는 언제나 생자를 속이며 꿰어낼 궁리를 할 것이라고. 아빠는 그들을 떨칠 방법을 알지만 이미 붙어버리면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알렉사가 등장했다. 알렉사는 지를 잃었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여기서 입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는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내가 알렉사를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길을 잃는 게 어떤 기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였기에 그녀가 느끼고 있을 공포가 더 크게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그 뒤로 알렉사는 내게 전혀 말을 걸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무시한 만큼 그녀 또한 나를 무시했다. 이로써 아빠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나를 꿰어내려던 것이다. 그렇게 알렉사가 떠나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난 생각한 그대로 실천했다. 망자들은 더는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러던 중 사라가 나타났다. 사라는 말이 정말 많았다. 내가 입을 다물 요리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그날 난 거실에 앉아 TV 소리를 듣던 중이었다. 도와줘. 나갈 길을 찾아야 해.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내 말 들리잖아. 대답 좀 해봐. 끝끝내 반응하지 않았다. 이 병신 같은 새끼. 얼굴 꼬라지도 이상한데 말도 못 알아듣냐? 대답 좀 하라고. 당신이라 말할 수 없어요. 도무지 무시할 수 없던 말에 내가 속삭이듯 대답했다. 부탁할게. 너무 무섭고 여기가 어딜서 모르겠어.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 나는 소파의 손잡이를 꽉 잡으며 다시 한번 당신과 말을 섞을 수 없다고 말했다.
네 아빠 죽었어. 내가 봤어.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주면 돼. 죄송해. 그런 말에 넘어갈 내가 아니었다. 제발 내가 나갔을 때 도와줘. 더 이상 사라와 대화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 행동을 했을 땐 난 주변을 더듬으며 방으로 돌아갔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풀었다. 그녀가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지 신경을 집중했으나 다행히 TV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왜인지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잠든 것 같다. 내가 그 잠깐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직도 내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 느낌이 싫다고 생각할 무렵 아들아, 느닷없이 들려온 아빠의 목소리에 나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아들아, 아빠 좀 도와다오. 아빠가 치고 그는 것 같다. 그래서 난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말 만약에 아빠가 진짜로 죽었다면 아빠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나는 대낮되지 집 밖으로 뛰쳐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댔다. 먹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차를 버둥거리며 뛰어다녔다. 집 앞을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렸고 내 울토지진에 누군가 대답하기에 발만했다. 그런 내 말에 응답한 사람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온기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 나는 그녀에게 아빠가 죽어가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내 요청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날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 괜찮냐고 걱정 말라고 했다. 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잔디 위에 앉아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여성이 돌아와서 자기 손을 잡으라고 말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녀가 내게 말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으나 그녀는 그저 날 도와주겠다고만 말했다. 아빠는 죽은 겁니까? 시끌벅적하던 소리도 줄어들고 한 남자가 내게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 구급대원이야. 얼굴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거게? 그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난 그에게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내게 얼굴을 만져도 되는지 물었다.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난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마에 있던 피부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며 치리도록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그땐 마치 오렌지 껍질을 벗기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이 미친놈이 지금 내 머리를 찢어서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 난 소리를 지르며 대체 뭘 하는 거냐고 따져댔다. 하지만 그는 대답은커녕 그냥 다 괜찮다고만 말했고 날 도와줬던 여성은 내 손을 잡으며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만 말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머리에선 강한 고통이 느껴졌다. 어딘가의 모서리에 발가락을 부딪혔을 때처럼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아팠다. 그리고 곧 내가 밝다라고 이해했던 것이 느껴졌다. 허나 그 밝음은 너무도 아팠다. 눈물이 삐질삐질 나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물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구급대원이 물었다. 그에 난 그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해보겠다며 내 눈을 맞췄고 또다시 고통이 느껴졌다. 눈을 다친 건 얼마나 된 거니?
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돈을 뜰 수 있는지 물었고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럼 내가 눈을 뜨게 해줘도 괜찮겠니? 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단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건지 내 얼굴을 닿는 그의 손가락이 느껴졌다. 고무 비슷한 재질로 덮여있는 굵고 쏘다란 손가락.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밝아졌다. 나는 지명을 질렀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모든 게 수백 배는 더 실제처럼 느껴졌고 싸얀 세상 속에 흐릿한 형상이 보였다. 심호흡해야돼. 크게 숨 들이키고 구급대원이 말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처음으로 무언가를 본 이제 원재은이. 조금 진정되고 호흡도 안정되고 나니 이제 오히려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았다. 이 밝음이 너무 강렬해서 위압감마저 느껴지는 듯했다. 얼마나 오래됐니? 그가 다시 물었다. 태어나서 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에게 답했다. 평행 눈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가 떠 있을 시간엔 안대를 꼈다. 그리고 난 친척 집에 맡겨졌다. 고모와 삼촌은 내가 겪었던 일과 내가 학교에 가는 적이 없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 후 몇 년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의사의 말론 내가 시력을 되찾을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했지만 이만큼이라도 보이는 것이 신의 기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이만큼이나마 보이는 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고모에게 아빠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난 질문을 받고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대답이 서관이었다. 고모는 아빠의 여동생이었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도 그를 사랑한다고 했다. 요즘은 컴퓨터 사용 시간이 부쩍 늘었다. 인터넷이라는 건 정말 재미있다. 세상에 이런 게 있었다니.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혼자 보냈는데 이제 누구라도 내가 원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 물론 경계심은 늦추지 않는다. 나와 대화하는 상대가 사람인지 망자인지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집에서 나온 뒤론 그 누구도 아빠가 항상 걱정하던 부분을 짚어주지 않았다. 아무튼 오늘은 영적 세계를 다루는 포럼을 둘러봤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참 재밌는 시간이었다. 헌데 그러던 중 내 아이디에 궁금증이 생긴 유저 한 명이 내게 범죄를 다룬 기사 링크를 보내주었다. 기사는 내 아빠에 관한 내용이었고 내 실명이 등장했다. 내게 링크를 보낸 유저는 내가 그 기사의 주인공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에게 대답해줄 겨를이 없었다. 기사에 따르면 엄마는 내가 태어난 직후 실종됐다. 그리고 난 앞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고 살았다고 했다. 기사에 따르면 아빠는 언제나 딸을 갖고 싶어 했다. 경찰이 우리 집 지하실에서 발견한 건 10대 9의 시신이었다. 그중 한 명이 탈출에 성공했는데 이름이 사라 프랭크였다. 사라는 나흘간 지하실에서 고문뒀다가 아빠의 딸이 되겠다고 동의한 수에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엌 카운터에 놓인 버터용 칼로 아빠를 찔렀다고 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기사에 등장한 두 명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아마 믿지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이름은 내 머릿속에
너무도 선명히 박혀 있었다. 엘리 파머와 알렉스 하이드. 내가 그 집에서 대화했던 2명. 지금도 아빠가 생전 내게 했던 말 중에 하나라도 진실한 것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하나 남았다. 그럼 내가 엘리, 알렉서와 대화한 게 그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을까? 아니면 죽고 난 후였을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모든 미문이 풀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남아있지 않나요? 과연 금의 일이 단순한 모연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그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이 스토리만이 남은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한 당신만의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항상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름 없는 두려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